잠시 후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이번 사건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정치검사 문책 등 검찰 개혁 과제를 조목조목 주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시간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강신업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세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른바 제보 조작 사건 관련해서 부실 검증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잠시 후 4시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먼저 강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그 3시 출석이냐 4시 출석이냐 뭐 이렇게 좀 약간의 우리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도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출석 시간은 검찰이 그 소환 대상자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반 뭐 조율을 하죠. 예. 조율을 해가지고 그 시간에 나올 수 있는지를 이제 알아봐가지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용주 의원 측에서 3시부터 4시 사이에 출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3시인지 4시인지가 예.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고 예. 검찰에서는 이제 뭐 3시쯤 나와달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그 시간대에 가겠다 그러면 예. 검찰에서도 뭐 딱 3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렇게 이제 정해진 걸로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 부장님. 네.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직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사건 관련해서 첫 현직 국회의원이 검찰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 아마 문정부 들어서 현직 국회의원이 검찰청사 앞에 서는 것도 아마 처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처음이지만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현역 의원이 검찰에 소환돼서 이렇게 조사를 받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현역 의원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주목을 끄는 것이고, 예. 근데 이용주 의원은 지금 또 왜 중요하냐? 예. 이 제보 조작 사건이 현재까지는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 그리고 공명선거 추진단의 부단장은 현역 의원들이 아니거든요.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 이렇게 두 사람인데 현역 의원의 공명선거 추진단장이 여기에서 과연 연루돼서 기소되는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냐 예, 예. 그거에 따라서 예. 앞으로 소위 윗선으로의 수사가 확대되느냐 안 되느냐 예. 하는 기로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번에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는 공명선거 추진단의 그 부단장들이 예. 우리가 검증했다. 그리고 이용주 의원은 그 당시 선거 과정에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예. 관여를 안 했다라고 하지만 예. 이용주 의원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바로 그 카카오톡 메시지와 예. 그리고 그런 녹취 파일을 받아가지고 예. 당 차원에서 받아서 예. 전달한 예.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용주 의원에 대한 이 조사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과연 당 차원의 개입이냐 아니면 이유미 씨라든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어떤 한두 사람의 예. 범행인가라고 예. 하는 거로의 기로에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조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 서울 남부지검 잠시 후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이 남부지검 청사에 들어서게 되는데 저희들이 현장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 교수님, 예. 어제 이용주 의원이 이제 나가기 전에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고인이라 꼭 나가지 않아도 되지만 나가지 않으면 당이 곤란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이 곤란하다. 거기에 저는 좀 관심이 가던데 어떤 의미일까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나가서 예. 소명을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고요. 예. 이번에 지금 나가게 된 3건의 지금 고발 사건에 연루가 돼 있습니다. 피고소인 그래서 참고인으로 지금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예. 검찰 입장에서는 이용주 의원이 어느 정도까지 이 사건에 개입돼 있느냐를 지금 찾을 것 같고요. 한 예.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예. 폭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제보 조작이 사실인 걸 알고 있었는지 예. 이 인지 부분에서 조사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검증을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을 아마 조사할 것 같은데 예. 본인이 만약 안 나오게 되면 당에 대한 비난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론도 사실은 국민의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용주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안 나간다고 버티게 되면 국민 여론은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당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예.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예. 어찌 보면 국민의 당을 위해서도 좋은 선택이라고 봐서 아마 참고인 신분이라도 나온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무슨 네. 큰 사건 같은 거 보면 소환 조사를 한 다음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이게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참고인으로 지금 소환이 예, 예, 됐지만 예. 사실은 뭐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죠.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꼭 참고인이라 가지고 지금 뭐 나가지 않고 예. 이러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물론 이제 피의자하고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중에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고 또 지금 이 건 말고도 사실은 저번에 4월 24일 날 고용정보원에서 문윤정 씨 특혜 그 채용 10건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고발당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이것과 상관없이 또 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그것을 소명하러 나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울 고검을 마지막으로 한 다음에 변호사로 이제 전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그렇고요. 또 거기에 있는 김인원 부단장도 뭐 변호사니까 변호사죠? 법조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인가를 사전에 좀 충분히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결국 이런 일이 터졌어요. 그 부분에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주 의원은 이제 부장검사 출신이고요. 예. 사법연수 24기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검찰에 몸을 담았고 사실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그 파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봐야죠. 다만 이제 그 대선이라고 하는 그 전국 속에서 이 검증이라든지 이것을 소홀히 했을 가능성 내지는 어떤 그 이기는데 몰두해서 내지는 예를 들어서 뭐 알고서도 묵인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그리고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가 검찰에서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오히려 그런 법을 잘 알고서도 만연히 그렇게 의법 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겠죠. 자. 부장님, 그 지난번에 나왔던 김성호 전 의원 같은 경우 이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나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나 그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선거 유세 활동이었다 지역구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관하다 이러는데 자 뭐 김성호 전 의원의 이야기지만 또 검찰이 다른 어떤 증거랄지 이런 걸 뭐 명확한 걸 가지고 있다면 또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성호 전 의원하고 김인원 부단장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당의 더 윗선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화선을 쳐야 된다. 방화선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으로 치든지 정 안 될 경우 본인들 선에서 김성호 전 의원이라든가 이제 김인원 부단장 차원에서 방화선을 쳐서 더 이상 윗선으로 안 간다게 한다는 그런 목적하에서 그런 발언을 한 거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용주 의원이 어떻든 공명선거 추진단의 단장이기 때문에 이 검증 책임을 맡은 공명선거 추진단의 단장이기 때문에 어떻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뭐 그건 벗어날 길이 없고요. 과연 법적으로 과연 알았으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 과연 증거가 조작됐다는 거를 알았는데도 묵인했느냐 아니면 단시 부실 검증, 그러니까 이제 검증을 소홀히 했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쨌든 검증을 소홀히 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 정치권에 아까 검사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과거 정치권의 문화가 뭐냐면 선거 과정에서 바로 승리지상주의에 빠져가지고 묻지마 폭로. 뭔가 근거가 부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일단 묻지마 폭로를 하고 선거가 끝나면 또 덮고 유야무야 혹시 되는 거 아니냐. 이긴 쪽에서도 너무 시비를 걸지 않을 거고 그렇게 되지 않거나 막연한 그런 문화가 우리 정치권에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 건데 제가 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용주 의원이 단장으로서 실제로 이게 제보 조작에 깊이 관련된 게 나온다면 법적인 책임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윗선으로서의 수사 확대 가능성은 저는 지금 좀 적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여쭙고 싶어서 차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마지막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닌가? 통과 의뢰. 그러니까 이전에 나와 조사를 받았던 분들은 이 추진단 안에서 시스템적으로 움직였다. 그래서 그 윗선을 이제 꼬리 자르기라는 비난을 좀 받기도 받았어요. 지난번에 검증 자체 검증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조사를 해봐야겠죠. 이용주 의원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용주 의원이 알고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되고 그랬다고 하면 그 내용을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를 또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나온 정황만 보면 사실은 이용주 의원 선에서 끝날 것 같은 예상은 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검찰이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서 이용주 의원이 이미 알고 있었고 검증을 해서 이게 잘못된 내용인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강행했다고 하는 것이 증거로
찾아지게 되면 결국 예. 이용주 의원이 그럼 독단적으로 판단을 했느냐 예. 아니면 당시에 당대표였던 박지원 당대표나 아니면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까지 보고가 됐느냐 하는 부분 또 조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뭐 명확하게 예단하기 힘들 것 같아요. 여기서 예. 끝날 건지 아니면 윗선까지 조사가 될지는 예단하기 힘들지만 예. 뭐 이용주 의원이 조사하는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안철수 전 후보나 아니면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근거나 자료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문제는 국민의당이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음 달 전당대회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사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사과는 했지만 그 이후에 어떤 행보를 할 것인지 그런데 당내에서 이제 사퇴론이 나와요. 그런데 일부 지지자들은 아니다. 뭐 지금 대안이 없는 것 아니냐. 또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부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네, 일단 지금 두 가지가 엇갈리고 있는 거죠. 이제 지금 현재 특별히 사퇴할 자리가 없으니까 예, 예. 정계를 아예 떠나라. 정계 은퇴론이 사실상 네. 국민의당 내부에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건 예, 사실이에요. 정평. 제가 들어봐도. 그리고 예. 이 정치권 사람들이라는 게 이제 그 어떤 선거 결과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이번 사건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예, 제보조작사 이런 거에서 여론이 자주 바뀌어요. 당내에서. 그래서 그런 논이 확산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안철수 후보의 직계 그룹들이 아닌가 이런 직계라든가 또 역시 당원들 보면은 역시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오히려 안철수 대표가 대표로서 오히려 전면에 나서가지고 당대표 출마해서 예. 오히려 당을 이끄는 게 예. 홍준표 대표가 한국당을 이끄는 것처럼 오히려 그런 게 바람직하다. 예. 이 완전히 정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예, 예. 전망을 하자면 예,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없고요. 정계를 은퇴할 가능성은 없다고 지난번에 예. 본인이 사실상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당 대표에 이번 출마하는 거는 여러 예. 가지로 예.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제보 조작 사건이라든가 이런 논란 속에 그리고 또 한 예. 번 또 한 번 책임을 묻는 일이 또 벌어진다면 예. 앞으로 다음 대선에 도전하려고 하는 안철수 전 대표의 로드맵에 상당히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예, 예. 저는 내년 최소한 초까지는 뭔가 이 자중하고 뒤로 빠져서 좀 예. 행보를 축소하면서 말을 자제하고 이렇게 하다가 예. 지방선거 전에 지원 유세에 나오는 방식으로 다시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게 아닌가. 예.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두 있습니다. 부분이네요. 정계 은퇴 가능성 혹은 아니면 당대표 출마 가능성 이 네. 부분인데 최 교수님. 뭐 저는 둘 다 좀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예. 이번 당 대표에 출마하기 좀 어렵고요. 시간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상황이 지금 물러나라고 하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 대표 출마한다는 건 상당히 뭐 상황적으로 볼 때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부장님 얘기했듯이 차후에 예. 어느 정도 여론이 좀 잠잠해지고 지방선거에서 예. 지원하는 방식으로 등판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거는 이제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예단하기 힘든 게 예. 만약 국민의당에는 여론이 계속 나빠지고 또 지지율도 계속 그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예. 지금 최하 아니겠습니까? 예. 이 상황에서 도저히 국민의당이 다시 반등하는 기회를 못 잡게 되면 예. 결국 책임론은 계속 안철수 대표를 향해 전 대표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다고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등판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예. 국민의당이 정책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 카드는 유용한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 저도 안철수 전 대표가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예. 아무리 당내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 대해서 아직도 희망을 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본인이 차기에도 도전할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면 그렇다고 안철수 전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 대선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후보 중에 한 명이 대선에 당선이 돼서 지금 현재 대통령에 있는 거고요. 그 아들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청와대도 물론 관심을 가지고 이 상황을 볼 거고요. 특히 현직 국회의원이 소환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어제 이제 임명장을 받은 문무일 검찰총장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제 뭐 정치 검찰 관련해서 문책 이야기도 문 대통령이 하지 있었죠.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어제 그걸 보면서 약간 우려도 있었어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실 국회 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과 약간 결이 다른 얘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검경 수사권 독립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발언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을 독립시키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수처 신설의 문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요, 뉘앙스 자체가 문무일 검찰총장이 약간 좀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임명장 주는 자리에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일부러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첫째, 둘째, 셋째까지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목표고 검찰총장이 좀 이 부분을 잘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한마디 더 했던 건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 검찰이 자꾸 거부반을 갖는 이유가 검찰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처럼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얘기했어요.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 고위 공직자. 잠깐만요. 자, 이용주 의원 드디어 검찰청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자들 할 말 좀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대선 과정에서 이유미 제보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무것도 모른 채 제보자로 지목되었던 두 분들께 대하여서는 다시 한 번 더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문재인 대통령과 문준용 씨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정치, 올바른 정치를 하라고 많은 국민들이 저희 국민의당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그분들께서 받으셨을 충격과 실망감에 대하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국민들을 결코 속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보 과정에 조작된 증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구구한 말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겠습니다. 큰 힘에 대하여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합니다. 저희 국민의당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당은 그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를 검찰에 말하겠습니다. 검찰에서도 원칙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의원님 혹시 조작 사실 최초로 인지하신 시점이 언제신가요? 솔직히 대답할게.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관련해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이 됐습니다. 자, 기자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국민들에게 실망을 시켜드린 데 대해서 사과를 한다. 그리고 제보자로 지목된 두 분께 사과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그 아들 문준용 씨에게 사과를 한다. 그리고 충격과 실망을 시켜드린 모든 분들께 사과를 한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책임질 일은 책임을 지겠다. 구구하게 변명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하겠다. 그리고 공정한 수사가 검찰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최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과 얘기도 하고요. 하지만은 속이려 하지 않았다. 조작 증거 사실 몰랐다. 뭐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 뭐 이런 게 아마 핵심인 것 같습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뭐 일단 본인이 검찰에 출석하면서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준비된 말이라고 생각이 되고 본인이 뭐 진실을 얘기하겠다고 했으니까 검찰에 가서 정말 진실을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국민의당이 책임이 있다는 부분들을 사과한 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본인은 전혀 몰랐다. 이 사실을 몰랐고 조작된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은 본인의 책임을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는 하지만 그게 정치적 도의적 사과이지 법적인 책임에 대한 사과는 아니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좀 선을 긋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 조사를 앞두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하면 결국 본인이 개입됐다고 하는 걸 시인하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과의 내용이었지만 명확하게 중간 부분에 법적인 책임은 질 게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사과와 함께 본인의 어떤 본인은 책임질 일 없다는 부분을 강조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김 부장님.
네, 오늘 방금 한 말 요지는 뭐냐 하면 일단 사과를 국민들에게 사과했고 그다음에 문 대통령과 그 아들에게 사과하고 그다음에 새 정치를 지지해준 소위 당원들에게 사과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면서 그다음에 속일을 하지 않았다 해서 자기는 제보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사실상 밝힌 셈이고 예. 그러면서 모든 걸 알고 있는 걸 그대로 밝힐 테니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주 준비된 이제 말을 한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수사가 위로 확대되느냐 여부인데 예. 저는 이런 거 있다고 봅니다. 검찰이 과거처럼 뭐 정치권의 영향을 직접 받아서 뭐 그리고 청와대의 영향을 받아서 수사가 확대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만 예. 최근에 어떻든 머리 자르기 발언과 관련해서 예.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민의당을 찾아가서 사과한다 그러고 예. 그다음에 문 대통령께서 사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대선 때 이른 이자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 말을 이제 국민의당은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오늘 이용주 의원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일부러 위선으로 수사를 더 확대하거나 하는 인위적으로 확대하거나 하는 이런 거는 가능성은 낮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용주 의원을 수사해서 예.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을 과연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고민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더 윗선으로는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전화를 주고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 문서로서 지금 서면 조사를 할 가능성은 있는데 예. 그 이상의 박지원 전 대표라든가 안철수 후보에 대한 조사 가능성은 예. 적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자, 강 변호사님, 지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이 2명인가요? 그렇죠? 이유미 씨하고 이준서 씨. 이준서 씨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용주 현역 의원이 이제 와서 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청사 앞에서 바로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검찰에 불려간 현역 의원. 자, 검찰에서도 어떤 걸 집중적으로 캘까요? 아마 시간이 좀 걸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시간이 걸립니다. 예. 이거는 지금 단순하게 물론 지금 얘기한 건 정치적 도의적 어떤 책임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과를 한 거지만 예. 검찰에서는 그걸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예. 지금 법적 책임이 있는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크게 나누면 말이죠. 과실에 의해서 단순하게 부실 검증을 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조작된 것을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묵인 다시 예. 말해서 이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묵인으로 나아간 것인가. 이걸 이제 미필적 고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결국 이것이 저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용주 의원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에 불과한 부실 검증인지, 즉 과실인지 아니면 미필적 고의인지 이걸 보겠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검찰에서 지금 이용주 의원의 통화 내역을 모두 조회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또 참고인이라고 하지만 현역 의원을 바로 소환했다는 거, 서면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어쩌면 검찰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미필적 고의라도 이런 것에 대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용주 의원이 들어가면서도 상당히 그 뭐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표정이 어둡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를 받아봐야 하고 이 수사가 장기간 이렇게 지금 시간이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어쩌면 바로 피의자로 전환이 돼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변호인의 조력 지금 혼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따로 나중에 변호인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변호인의 조력을 전혀 받지 않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참고인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안 들어간 건데요. 뭐 피의자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 없이 일단은 조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피의자로 이제 수사를 하겠다 그러면 그때 이제 변호인하고 같이 오겠습니다라고 다시 오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고 또 변호인을 바로 불러서 그 조사에 참여시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에 대한 조작된 취업 특혜 제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잠시 전에 참고인 신부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들어가는 장면 저희들이 함께 지켜봤는데요. 자, 김 부장님, 방금 전에 저희들이 안철수 전 대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마 검찰이 이제 수사 결과를 마무리한 다음에 또 다시 안철수 전 대표가 나와서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뭐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오던데 또 한번 자기 의사를 밝힐 그럴 생각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밝힐 거로 보고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중간에 이제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면서 굉장히 뒤늦게 입장을 밝히면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정도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거였는데 그런 정도의 입장은 바로 초기에
사건이 바로 제보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사실상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밝혀도 됐던 거를 정치라는 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참 예. 늦어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았고 예. 또 하나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지 않느냐. 예. 결국에는 왜냐하면 지금 의원직까지 버렸기 때문에 정치 도의적 책임을 버리는 거는 정계를 떠나는 거 외에 특별히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정계는 떠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사실상 밝혔기 때문에 당에서 뭘 도울지를 나는 생각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 어떻든 그러한 게 미진한 사과였고 예. 또 뒤늦은 사과였기 때문에 예. 다음에 수사가 일단 마무리되고 이달 말 4달 초 정도면 마무리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는 추가로 다시 입장을 밝히면서 더 구체적인 본인의 어떠한 진로와 거치에 대해서 예. 밝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 교수님께 요거 하나 질문 드리고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전당대회가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지도체제 개편 관련해서 지금 잠정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인준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최고위원 숫자를 좀 줄이는 분위기, 네, 그렇죠. 당대표 권한도 강화하는 예. 분위기 이런 정도로 가는 것 같은데, 자 국민의당의 어떤 체제 정비, 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쇄신하려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잘 먹힐지 지금 지지율은 지금 최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재는. 어떻게 앞으로 전망을 뭐 하십니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좀 부정적인 게 더 많아요. 예, 저는. 예. 제가 볼 때는 이걸 지지를 다시 끌어올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예, 예. 그리고 지금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단일 지도 체제로 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돼서 누군가 정말 개혁을 하려면 외부로부터 수혈될 수 있는 뭔가 혁신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이 들어와서 개혁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비대위원장 자체가 원래 있었던 분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박수현 지금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뭔가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지금 당대표로 나오신 분들도 보면 원로 정치인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기존에 하셨던 분들 또 기존에 오랫동안 정치하셨던 분들이 지금 당대표로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그런 부분이 사실 국민들한테 얼마나 개혁적인 모습으로 비춰질까 하는 부분은 좀 의문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당이 변화의 모습을 보이려면 사실은 좀 더 개혁적인 그런 인물들이 좀 전면에 나서고 예. 또 비대위 같은 경우도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누가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 들어오셔서 예. 뭔가 개혁적인 시도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텐데 예. 사실 이제 그 내부에 있는 분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국민의당에 대한 개혁적 이미지가 많이 상실된 부분이 있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문밀 검찰총장 어제 오늘 가장 뭐 언론의 조명을 받았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 이런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제 검찰이 어떻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 같은데, 자 어제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문 대통령 앞에서 했던 한시 구절이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가? 검찰 개혁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그 해석이 굉장히 분분해요. 김 부장님 그 한시 보셨죠? 예, 한시가 아주 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예. 그런 한시를 대통령 앞에서 또 이렇게 한시를 좀 길게 읊었어요. 예. 그래서 한마디만 다 보통 하잖아요. 좀 대통령 앞에서는 청와대 길게. 들어가기 전에 꼭 이건 읊고야 말겠다는 예, 작정하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 이야기가 바로 나올 때쯤에 예. 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 여기에서 딱 두 가지가 이제 떠오르는 기절이죠.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는데 보리는 춥기를 바란다. 예.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는데 농부는 비오기를 기다리는데 뽕잎 따는 아낙네는 흐린 날씨를 바란다. 예. 다 요구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일단 해석이 나오고 있냐 하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과 청와대의 주문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 예. 이거와 검찰 내부의 의견 사이에는 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힘으로 인해서 예. 이게 간단한 문제가 그러니까 청와대 주문대로만 그대로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뜻을 밝힌 거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청와대는 그렇지 않다. 이거는 다시 자기네들 청와대도 이 검찰에 알아봤는데 예. 이거는 각계각층의 요구를 받고 있는 대통령의 고충을 사실상 이야기한 거다라고 예. 했는데 예. 이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이 한시를 들은 뒤에 예.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세 가지 요구를 검찰 개혁의 세 가지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세 가지 요구를 했는데 그 세 가지 요구가 정치적 중립성과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를 이야기했는데 예. 제가 보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는 검찰이 이해하고 맞물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본인은 친정의 이익을 어느 정도 대변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걸 드러낸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제가 보기에 어저께 대통령 앞에서 굳이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느 때보다도 강화될까 하는 본인은 좀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 같다 하는 그런 것은 읽히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 이제 한시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과연 검찰이 맡은 역할을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떻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가? 과연 그의 능력이 뭐가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어제 그 취임식 있잖아요. 예. 역대 검찰총장하고는 다른 모습을 비췄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파격적이다 이런 예. 이야기들이 나와요. 보시면 시민 인터뷰 동영상을 먼저 상영을 했고 예. 파워포인트로 슬라이드 설명을 했고 그렇죠. 또 박수를 치지 말라 이렇게 먼저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간부들은 불참을 했고 예, 예. 탈법무부와 이걸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보셨겠지만 그 취임식 때 간부들 서열 순서대로 서가지고 악수했던 그런 장면이 예. 없었다고 합니다. 예. 자, 이런 행보들은 굉장히 탈권위적인 행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 문무일 총장이 보여줄 앞으로의 행보에도 좀 예상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저런 모습이 권위주의를 타파하겠다는 예, 거 예. 아니겠습니까? 검찰 조직이 얼마나 군대처럼 그렇게 서열이 엄격하고 예. 또 명령 체계가 엄격한 곳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대통령 취임 이후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을 보면 권위주의 타파예요. 격이 없는 대화,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 예. 그 기조를 문무일 검찰총장도 따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PPT 발표가 같은 경우도 취임식에서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국토부 장관도 그렇게 하고 몇몇 장관들이 취임식에서 본인이 할 일을 직접 스티브 잡스처럼 넘기면서 예, 예. 파워포인트 넘기면서 설명을 했어요. 예, 지금 그 말은 나오죠? 이 소통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취임식 하면 취임사 읽고 박수 치고 도열해서 악수하고 이런 형식으로 정형화되게 흘러갔었는데 예. 이제 실무형 검찰이 되겠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권위적인 어떤 태도를 버리고 예. 섬기는 모습으로 검찰을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거는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큰 기조와 예. 일맥상통하는 예. 그런 행보였다 예, 이렇게 볼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자, 서초동 정보의 밝은 우리 강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네. 어제 이제 취임을 했는데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법조계 분위기 또 어제 그 한시 입불가고 그다음에 취임식에 했던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예, 뭐 어제 보여준 모습이 문무일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모나지 않은 사람으로 예. 온화하고 또 뭐 소신도 있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크게 뭐 그것과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한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 소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또 기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를 좀 갖게 합니다. 사실은 예. 저는 그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수처 같은 것은 하나의 방법론이고요. 예. 어떻게 검찰을 개혁할 것인가, 국민의 검찰로 탈바꿈시킬 것인가, 예. 라고는 방법론이고 예.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 중에 하나가 정치적 중립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를 크게 예. 갖게 했습니다. 예. 더군다나 청와대에서는 뭐 대통령을 위로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결국 대통령한테 할 말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자신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소신 있게 해나가겠다. 예. 그리고 개혁을 동참하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개혁은 분명히 할 것이다. 다만 방법론에서 약간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인데요. 하나 말씀드리면은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검찰의 수사는 필요하다는 거죠.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다만 이제 이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방법을 두고서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지혜를 모아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 이것이 문제인데요. 대통령께서도 그것은 검찰뿐만 아니라 예. 대통령을 포함해서 예. 고위공직자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것도 문무일 검찰총장이 아직 확실하게 예. 그런 어떤 의지를 드러내진 않았지만 예. 이것은 뭐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다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여기에서는 약간의 어떤 그 의견이 대립이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거는 뭐 제3의 기구를 만들어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지혜를 모아가면 예. 충분히 검찰 개혁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말 나왔으니까 검찰 얘기 하나 더 하죠. 그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용 부회장 등 관련자 재판이 있었는데 이 전 청와대 행정관이 당시에 나온 문건이 자신들이 작성했다. 그 네, 지시자는 그렇죠. 우병우 전 수석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이제 증거로 채택을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자,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명박 전 정부에서 나왔던 문건들, 문건도? 예. 그 롯데 관련 또 문건이 나오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공개할지 굉장히 고심스럽다 그런 얘기 청와대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 또 진행된 재판 과정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삼성 같은 경우에 삼성 재판 같은 경우에는 저게 증거로 채택을 안 하겠다고 이제 변호인 측에서 반발을 했기 때문에 증인을 부른 거거든요. 증거로 채택했다고 그러면 증인을 부를 필요가 없었는데 예, 예. 그래서 증인을 불러서 본인이 작성한 게 맞고 우병우 전 수석이 이거 지시해서 비서관 그때는 비서관이었죠. 민정비서관이 지시해서 예, 예. 작성한 거 맞다라고 했어요. 그럼 결국 증거로 채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거를 이제 삼성에서는 그냥 저게 뉘앙스만 있어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뭘 했다는 것보다 예. 삼성의 경영 승계 과정을 잘 활용하자 이 정도의 맥락이어서 삼성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그냥 삼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거지 이게 예.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렇다 하더라도 예. 이제 그게 좀 논란은 될 수 있지만 예. 법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삼성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다는 점들은 일정 부분 읽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법적으로 사실 요거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으면 좋았다는 표현보다 예. 먼저 이 사실을 잘 밝혀낼 수 있었을 텐데 예. 그 부분이 좀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이 결국은 삼성에게 결코 유리한 건 아니죠. 삼성 예.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증거일 수밖에 없고 특히 예. 이 부분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 요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도 일정 예. 부분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것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뒤로 돌려야 될 상황이 벌어졌는데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MB 정부까지 지금 예. 이게 나온다면 관련해서 적폐청산 수사가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부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예. 적폐청산을 무슨 MB 정부를 확대하자라고 예. 하는 분명한 지침을 갖고 있거나 그런 구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과거에 박근혜 정부의 지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예. 적폐 이거를 조사를 하다 보면 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 또 하나는 4대강에 대해서 감사가 또 하라고 해서 진행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청와대에서도 이번에 문건을 찾는 과정에서 롯데월드 타워 허가라든가 STX 관련 문건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예. 과연 이런 과정에 과연 이명박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런 것에 관심 갖게 될 거고 또 하나는 이번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그 당시에 이 원세훈 원장의 녹취록에 여러 가지 이제 불법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발언들 상당히 예. 언론 관련이라든가 지금 선거와 개입한 그런 예. 관련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 예. 이런 과정에서 결국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 9년에 대한 적폐청산 알겠습니다. 수사로 확대되는 거 아니냐는 예.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법원이 1, 2심 재판 허용 관련해서 이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판결 선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생방송 할 수 있도록 물론 재판부가 결정하는데 이거에 대해 아직까지 뭐 찬반 논란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뭐 야당 쪽에서도 이제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알 권리 부분과 인권 침해 부분. 예. 글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뭐 그 알 권리가 아니라 볼 권리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거는 상당히 좀 양측의 논리가 다 좀 일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2012년부터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걸 추진해 왔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갑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형사재판 같은 데에서 예, 예. 이렇게 1, 2심에서 과연 이렇게 재판을 공개해도 되느냐라는 예, 것이 예. 논란이 됐는데 예. 그래서 어제도 대법관들이 이제 선고만 공개할지 내지는 변론까지 공개할지 예. 굉장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선고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대법원에서는 말이죠. 이미 선고뿐만 아니라 변론 과정도 중요한 재판에서 공개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제 이혼을 두고서 유책주의, 그러니까 책임 있는 사람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두고서 예.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예,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전 국민에게 이제 공개를 하고 그랬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렇게 알 권리라든지 국민에게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개하는 건 좋다. 예. 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든지 피고인의 인격권을 어떻게 예, 보호할 예, 것이냐. 예. 이것이 문제여서 그러니까 어느 부분까지 허용할 것이 물론 그렇죠. 재판부의 재량인데 재판부로서도 이게 국민들한테 공개되다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그 선고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예. 재판장만 찍게 할 것인가, 아니면 피고인도 화면에 잡히게 할 것인가, 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 세부적인 내용을 다 그런 것들은 아직 재판장이 이제 결정하는 겁니까? 재판장이 결정해야 예.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재판장이 잘 조율한다면 어쨌든 공개하는 것은 예. 뭐 가능하다. 다만 예, 예. 이렇게 이제 특별한 몇 가지 재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고 갑작스럽게 정해진 게 아니냐 예. 이런 어떤 반론도 있어서 예. 이제 좀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그런 쪽에 또 어떤 설명도 약간의 예. 뭐 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어서 예. 사실은 좀 시간을 두고 했더라면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예. 방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예전부터 추진했다고 하는데 2012 년부터 예, 추진을 그렇죠. 해왔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왜 이 시점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부장님.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기본적으로 이 1심이나 2심의 선고 공판을 공개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게 결정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심리 전체를 공개하는 거는 인격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 예. 선고를 이미 공개하는 거는 이미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결정을 할 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도 선고를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미 이렇게 어느 정도 결정 난 거를 하는 거여서 별 문제가 없던데 이제 이거를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시체의 칼질이냐 뭐 이런 말까지 하고 그다음에 뭐 인민재판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세계적인 추세는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영미법 계열 국가들은 대부분 이 중계를 공개하는 예, 쪽이고 예. 독일이나 일본 이런 쪽 계열들은 공개를 안 하는 쪽이어서 두 가지 다 나름의 논리를 갖고 있기는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그러나 예. 저는 일단 선고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중계를 하고 그걸 추이를 보면서 예. 또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예, 교수님.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법원이 원칙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은 판사가 재판장이 결정하도록 해놨어요. 공익에 맞냐 안 맞냐 이 부분 따질 거고요. 이게 막 개인적 신상의 부분들이 드러나서 문제가 되는 것이면 제가 볼 땐 재판장이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물론 재량권을 주고 또 국민의 알 권리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선고공판 아까 주장님도 얘기했듯이 이미 선고문을 쓰고 나서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선고공판을 거기서 쓰는 게 아니라 예, 예. 이미 재판장이 결정 내려놓고 선고문 쓰고 나서 그걸 예. 가지고 와서 읽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재판에.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예, 예. 다만 이제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개념을 저는 개인 무슨 뭐 형사 사건의 개인적인 관계 이런 거 가지고 저는 공개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사회적 관심사가 높거나 예. 반드시 국민이 알아야 될 내용에 관해서만 저는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정치권 얘기 좀 할까요? 홍준표 대표 얘기도 했는데 어제 대치동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무실을 예방을 했습니다. 대표로서는 전직 대통령의 첫 방문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좀 재미있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좀 들려주실래요? 예, 조금만 보겠습니다. 예. 건강한 야당이 참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야당. 학교 사람들이 가는 길목을 알기 때문에 그래 뭐 하기가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정부 여당이 가는 길목을 알기 때문에 사실 여당 대표보다 예전에 여당 대표 하지 않았습니까? 야당 대표 하기가 더 쉽다. 뭐 이런 뜻인데 이거 뭐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왜 이번 이 시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방문했느냐? 예. 두 가지 때문이라 봅니다. 방문의 배경. 그러니까 예. 일단 야당의 제1야당의 대표가 돼가지고 이제 소위 지금 현재 야권의 이제 전직 대통령에게 인사를 가는 예.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예. 본인이 당시 원내대표 할 때 그리고 당 대표를 할 때 대통령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또 같은 또 대학교 고려대 선후배로서 비교적 가깝게 지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인사를 간 게 있고 또 하나는 요즘 바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수사가 지금 이명박 정부로의 수사 확대로 적폐청산 차원에서 예. 되려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뭔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제1야당을 강성 야당, 선명 야당에 뭔가 도움이 좀 필요한 서로가 뭔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예, 시점이기 때문에 예. 만나서 서로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개적인 언론 발언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예. 둘이서 또 비공개 발언도 하면서 서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저는 보셨어요?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홍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여러 우군들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고 본인이 또 당내 입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친박에 반대하고 뭐 부딪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또 비대위원장 선정되는 과정에 당내에 불만도 많고 그러니까 소장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비대위에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예.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대표의 어떤 역할을 좀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직 대통령 같은 분이 예. 지지를 해주는 걸 좋아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야당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 예. 본인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지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예. 방패막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윈윈하기 위해서 서로가 만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홍 대표 얘기를 했으니 하나 더 잠깐 짚고 갈게요. 자, 그 당 대표 지난번 경선할 때 그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강하게 여러 가지 반박을 또 사고 그랬는데 사과를 했고요.
또 예전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 제가 뭐 굳이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사과를 또 했어요. 네. 그래서 독설가로 유명한 홍 대표가 자신의 발언을 이렇게 사과를 하는 모습 어떤 의도인지 또 그 배경이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짧게 얘기하면 여론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은 방금 말씀한 독설이나 막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표로서의 어떤 뭐랄까요, 좀 무게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말을 막 하시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중도 보수나 보수층에서도 이탈돼 나온 분들 있지 않습니까? 탄핵 정국에서 그분들의 마음을 사기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럼 결국 본인이 좀 더 넓은 아량을 갖고 있고 본인 사과하면서 중도 보수층을 끌어안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거기에 관계없이 정치적으로 어쨌든 중도 보수층 떠나간 보수층을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이미지 자체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우클릭한 사람으로 지금 앉혀놨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여론들을 조금 더 무마시키고 자유한국당이 다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유화적 제스처, 이미지 쇄신. 예, 저는 홍준표 대표가 이제 이렇게 변화하려고 하는 거는 본인의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본인의 보통 장점은 우리들 현장에서 봐도 그렇지만 좀 추진력이 좀 있고 좀 용기를 갖고 있고 이런 거는 장점인데 모래시계에 나와 있는 그런 이미지처럼. 근데 이제 좀 터프한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단점으로는 막말 발언이라든가 이런 독선적인 측면 이런 게 있는데 자기 부정적 측면을 줄이면서 이미지 변화를 꾀하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쉽게 말하면 그동안 좀 뭔가 좀 터프한 이런 가히 이미지에서 뭐 착한 홍준표라는 좀 약간 그런 거로 이미지 그렇게 해서 바로 착하게 되지는 그런 이미지가 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 중앙일보와 홍석현 전 회장에 대한 사과는 언론과의 싸움을 무리하게 계속 끌고 가서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당시에 한 말들을 다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서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추미애 대표 요건은 사실은 2009년 건데도 이번에 굳이 꺼내서 사과를 한 거는 이번에 홍석현 다른 장소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홍석현 전 회장의 이야기만 대해서 사과하는 거는 모양이 좀 사납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추미애 대표하고는 또 요즘에도 지난번에 찾아갔을 때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서로 팔짱 끼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그런데 오늘 지금 보니까 인터넷을 봤더니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집에 가서 애나 봐라 이 발언 이게 하여튼 흥미를 끌어서 그런지 아주 인터넷에서 실시간 검색어에 아주 높게 오르더만.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추경 통과하고 나서 그래도 좀 한껏 뭐 주가가 올랐다 할까요? 그런데 이제 26명의 그 표결에 불참했던 그 국회의원들 때문에 좀 심기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든지 뭐 조사를 좀 해보겠다. 왜 그랬는지 했더니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처벌이 있지 않을까 했더니 단순 서면 경고 정도 이렇게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송영길 손혜원 의원이 김군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발인 날 엄지척이라는 그 인증 사진을 찍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기강 회의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약간 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국회의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요즘 사회관계망이라고 그러죠. SNS가 엄청나게 발달돼 있는 이런 시기에 이런 상황에서 아무렇게나 사진을 찍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가 안 될 만큼 26명이나 외유를 나가가지고 참석 안 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으면 몸을 낮춰야 되는 거잖아요. 겸손 모드로 가야 되고. 그런데 빈소에 가서 엄지척을 하고 사진을 찍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인들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대더라고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장소가 장소인 만큼 저런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부정적인 여론을 불러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심사숙고했어야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일반인일 때는 가능해지지만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본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당에 영향을 미치고 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정치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고민하셔서 저런 행동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SNS가 발전된 사회에서는 조그만 행동이나 저런 사진 하나가 엄청나게 파장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좀 자숙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런 사진이 또 나와가지고 여당으로서 너무 기강해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안타깝고 나머지 의원들이 좀 조심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반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거는 저도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SNS가 뭐 그 발달됐고 그 문제를 떠나서요. 저렇게 빈소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또 뭐 이렇게 또 활짝 웃고 엄지척을 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저거는 사실은 벌써부터 말이죠. 권력에 취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기강 회의를 넘어서서 저거는 그 뭐 민주당에서 또 어떻게 할지 예. 뭐 본인이 또 어떻게 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물론 예.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저거에 대해서는 비난이 좀 알겠습니다. 대두될 것으로 봅니다. 그 또 한 명의 이제 민주당 소속 의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충북도의회 최병현 의원인데 지난번에 이제 물난리 와중에 외유를 가서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자진 사퇴를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퇴 변에 그 김학철 이제 전 도의원이 됐죠. 제명이 됐죠. 한나라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그런데 그 김학철 의원이 좀 더 자중했다면 이 사태가 좀 더 확산되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해서 김학철 의원을 오히려 더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모습도 비쳤어요. 예.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논란을 좀 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든 좀 이 4명의 좀 외유를 갔다 왔는데 예. 물난리 와중에 이제 뭐 본인들은 연수라 그럽니다만은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신속하게 세 사람을 당에서 제명을 예, 하지 않았습니까? 당에서 제명했죠. 당에서 제명을 했지만 도의원직은 유지가 예, 되는 맞습니다. 겁니다. 예. 그럼 당에서 제명됐다는 거는 다음 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으로 공천받기가 어렵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최병현 민주당 의원은 의원직 자체를 자진 사퇴했어요. 그래서 예. 오히려 더 강수를 둔 거를 아니냐, 자유한국당보다. 그런데 예. 이거에 대해서 약간 엇갈리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직까지 버렸다는 데서는 더 강수를 둔 건데 이분이 원래 내년에는 음성 군수 출마가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방선거가 지금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어차피 그거를 출마하기 위해서 이번에 꼼수 사퇴한 거 아니냐라는 또 지적도 나오면 그러면은 오히려 당에서 제명이 안 됐으니까 예. 당으로도 출마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 갈래 시각이 있는데 예. 본인은 하여튼 지금은 자기는 이런 군수 출마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이제 자기 생각은 현재 자기 그 생각은 안 하고 있다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